연합뉴스TV는 문재인 정부 첫해 외교적 성과 과제에 대한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우탁 정치부장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유명환 전 외교장관과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주요 외교 이슈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과 이어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 외교는 실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와 과제를 남겼는데요.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모시고 한국 외교의 올 한 해 성과와 내년 전망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가장 최근에 정상 외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사드 갈등으로 이제 경색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총평입니다. 어떻게 먼저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죠, 뭐 비정상을 정상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관계가 아주 악화가 됐는데 이번 대통령 방중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완전히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거는 그놈이 뭐 홀대론 혼밥 얘기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방중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 우리 한국 언론이 중국 정부의 홀대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우리 대통령을 너무나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사실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 방중이 우선 비정상을 정상화시켰고 정상 간의 관계를 완전히 복원했고 정상 간의 핫라인을 가설하고 그다음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한 복원을 사실상 이루어 놓고 그것뿐 아니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평화 안정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것에 대한 큰 그림을 한중 간에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특히 이번 방중은 금년이 이제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사실 한반도 정세가 좀 매우 심각하잖아요. 지난 9월에 북한의 6차 핵실험, 또 11월 말에 화성 15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그런 실험에 성공을 했고, 또 우리로서는 또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북한으로 하여금 참석하든지 최소한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모든 면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고 한반도 안보 상황 관련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서는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만 문 교수님이 홀대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 방중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았지 않았느냐.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환대함으로써 또 중국 국민들이 그동안의 사드 보복에 대한 그걸 자발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확 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북한으로 봐서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중국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특히 봉제품까지 수입을 안 하고 석탄 수입 중지는 물론이니까요. 그러면 한 해에 한 70억 불 정도 북한에 들어가던 외화가 그렇죠. 한 40억 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차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특사를 중국에 보냈잖아요. 숭따오 대외학부장.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너무 또 그렇게 자극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한중 정상회담을 하렸던 게 아니었나. 다만 우리가 국빈 방문이라는 거에 너무 기대치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건데 사실 손님이 홀대 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건 좀 도로노침 뱉기가 좀 창피한 일이죠. 그건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교가 의전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번에 대통령 갔을 때 확대 정상회담 했고 그다음 단독 정상회담 했고 그렇죠. 거기에서 얻어낸 결과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한중 간에
MOU 체결도 9개씩이나 했고 그동안 한중 간에 사실상 여러 가지 협력 채널이 한 77개 그렇죠. 협력 채널이 있었는데 그게 다 중단됐었거든요.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그게 다시 재개가 됐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본질을 보지 않고 소위 형상만 보면서 결국 홀대론, 혼잡론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그런 프레임을 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취임하셔서 예.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40여 개 정도의 정상회담을 했어요. 시작을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에 와서 이제 끝냄을 한중 정상회담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갈등은 어느 정도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뭐 중국 입장에서야 사드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계속 가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국빈 방문을 하게 됐고 한중 간의 많은 소위 대화와 예. 소위 공동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는 정상 관계로 복원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도 아마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WTO에 제소는 안 했지만 사실 중국의 해온 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 스스로가 지금 미국에 대신해서 무슨 자유무역 주제 선봉장애로 얘기를 하고 또 시진핑 주석 자체가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고 G20 정상회담에도 자유무역주의를 얘기를 그렇죠. 해놓고 예, 예. 우리한테 그런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가는 거는 마땅치가 않죠. 중국 스스로도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없었던 것 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경제 보복 조치는 저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제가 왜 아까 우리가 기대치를 좀 중국에 대해서 낮춰야 되냐 하면은 25년 전 한중 수교 때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돌이켜보면은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은 과거에 하고는 다른 중국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과거와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질서, G2로서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주도의 어떤 중화 체제, 중국 꿈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아주 공세적인 외교고 또 한미 동맹 관계하고 한중 관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예. 그건 윈윈, 서로 윈윈, 한중 관계 발전이 한미 관계 강화에 그렇죠. 위배되지 않는다. 거꾸로 또 한중 관계 발전도 한미 관계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나가는데 중국의 최근의 그 대외 정책을 보면은 그러한 전제가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변화된 중국에 대해서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미 동맹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전제로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좀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4대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 4대 합의에 대한 어떤 외교적 함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외교적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4대 합의라고 하는 게 시진핑 주석이 평소 얘기하는 3대 원칙을 그냥 받은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 안정, 두 번째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 협상을 통해서 푼다라고 하는 게 3대 원칙인데 그게 표현만 달리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 주석이 훈시를 우리 대통령께서 그냥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은 왜곡된 저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한반도에 지금 가장 큰 건 뭡니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공감하는 겁니다. 그걸 한중 정상이 그걸 합의를 해준 거고 두 번째 한반도의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한편에서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은 결국 대화와 협상 이외에 다른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 평화적 외교적 타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예측된 합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넣은 건데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 줄어들 수 있고 한중관계 여러 가지 잡음도 막을 수 있고 북중관계도 좋아지고 북미관계도 좋아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선순환의 양자구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합의라고 봅니다. 근데 장관님 요 대목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요 대목에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뭐 선제 타격론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심기가 좀 불편해질 좀 그런 대목이 있는 게 아니냐 글쎄, 그런 지적도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게요. 전쟁이 불가하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의 그거는 원칙의 문제고 미국도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외교적으로 끝까지 노력해보고 그래도 이 문제가 북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경우에 그걸 검토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한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불편할 거다 하는 그렇게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어떻게든지 국민이 어떤 공황, 공포, 소위 영어로 패닉 상태에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경제에 직격 그 영향이 오고요. 해외 투자자들도 한 번에 전쟁 위협이 올라가면 누가 여기 투자하고 또 바이어가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쟁을 그 불배제한다. 그래서 all options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 전쟁 가능성을 비추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장 고쳐서 그래 우리도 전쟁하다. 전쟁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을 어디까지나 이렇게 좀 안심시키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면에서 이런 원칙적으로 전쟁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이 뭐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 점은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런 타이밍에 미국의 그 신안보 전략이 나왔습니다. 요 맥락에서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신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 이제 거기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미국의 신안보 전략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수정주의 세력 국가들이고 예.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라이벌, 경쟁자, 또 컴피티터, 소위 경쟁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그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더 경쟁이 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얘기할 때 이번 신안보 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게 냉전 시대를 다시 냉전 시대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상을 준다는 비판을 가했거든요. 예, 그런 반응이 나왔죠. 그런 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그런 표현을 쓰면서도 또 중국하고 협력의 끈을 조금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군사 부분 같은 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 120개 정도의 대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는 더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뭐 미국을 떠나서 중국에 가는 걸로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저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평창 올림픽 하면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북한발 안전 리스크인데 마침 대통령께서도 어제 인터뷰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한번 연기해보자 이런 제안을 미국에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게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그리고 파라림픽 기간 동안에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건 원치 안 되는 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북한 좀 자제하라.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맞춰 갖고 예. 그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을 그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미국이 검토 중이고 그러니까 그건 한미 간의 협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평창 올림픽하고 파라림픽 할 때까지 그러니까 4월까지 그런 도발적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도 당연히 그걸 뭐 수년시킬 수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미 간은 동맹 관계고 동맹 관계는 얼마든지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에 있어서는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활적 정치적 행사인데 그게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고 정치적 행사인데 이걸 성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염원을 대통령께서는 결국에 미국 측에 전달할 수밖에 없고 북한 측에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적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은 지금의 긴장 국면을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가면서 정말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훈련의 연기 이 가능성을 저는 그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을 그렇게 함으로써 없앤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미 연례 군사 훈련까지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진지함을 보이면서까지 북한의 참석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북한이 참석 안 한다 하면 그건 책임이 북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북한이 참석할 가능성이 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예를 든다면 뭐 그렇게만 되면 아주 좋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또 미국과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관계를 조금 이렇게 유지하려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번 월 초에 그 유엔 사무차장 펠트만이 그렇죠. 북한의 초청으로 갔다든가 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전직 미 외무성 외교관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어떤 그걸 통해서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ICBM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그런 대화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지리를 잘 알고 이것이 진정한 북한의 대화 제의인지 아니면 시간 벌기 위한 건지 하는 건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사실 그 조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11월 말에 화성 15 발사 이후에 결국에 우리는 핵무장령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 신년사에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핵무장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올림픽 기간 동안에 도발은 오히려 안 할 것이고 오히려 남측에 대해서 대화 공세, 미국에 대해서 대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내년 신년사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진행, 개최와 진행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스탠스랄까 미국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그 시그널이 좀 혼선이랄까 틸러슨 장관은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고 백악관은 좀 그걸 일축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미국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하고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할 수 있다고 그랬다가 어저께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북한이 그 쉽게 얘기해서 좀 자제를 해서 그 소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자제된 행동을 보이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대화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데 이제 방점을 두는 거죠. 그다음 북한은 비핵화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대화에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본적인 것은 북한이 절제된 행동을 보이면은 미국도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참 북한의 행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장관님께서도 아마 어떻게 머지않아 아마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예. 자기 말의 신뢰성을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더군다나 내년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아무런 행동 없이 그렇게 소위 블러핑이라고 그럴까요? 말로만 그렇게 북한을 위협하는 건 아마 오래 지속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에 미국 간에 직접 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그런 식의 소위 말로만 북한을 뭐 군사적인 옵션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강도의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군사적 조치 이전에 앞으로 남아있는 조치가 많이 있어요. 예. 이란과 같이 완전히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이미 좀 일부 하고 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고 러시아 기업도 제재하고 그래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기 전에 미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막 이럴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고 북한도 아마 더 이상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 그런 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소외된다든가 또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에 반대되는 어떤 협상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하고의 그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야 되지 않는가. 모든 거는 한미 동맹 관계가 전제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뭐 대미 협상, 대중 협상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정부 그 뭐랄까 이 좀 물밑 흐름을 우리 교수님 특보 맡고 계시고 그래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북한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열린 그 유엔 군축회의에 북한도 초청했다고 들었는데 그 어떤 남북 간에 뭐 물밑 교류가 좀 있습니까? 접촉이? 글쎄 저는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접촉하는 걸 상당히 지금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북은 남측하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 쪽에 갔다. 미국에 경도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남북 대화에 나온다. 그러면 마치 제재 압박에 굴복해서 나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남쪽 정부 보면은 동맹파가 완전히 소위 어퍼핸드를 가지고 있다. 즉 동맹파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강대국 정치가 좀 더 좌지우지되는 것 같다. 소위 자주파, 저도 뭐 자주파로 어떤 분들은 분류를 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쪽에서 나오는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남측하고 대화해도 자기들이 얻을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서 그 틀 안에서 남쪽하고도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말을 이렇게 각도를 바꾸면은 북미 대화는 내년 초에 이렇게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되면 남북 대화도 되겠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환경과 상황이 소위 성숙해져야 그 안에서 북이 우리들하고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겠지.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북미 간의 대화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문 교수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의 남북 대화 또 미북 대화를 보면 북한이 원하면 대화가 개시됐고 예. 북한이 또 싫어하면 대화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성숙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북한은 미국하고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화가 되면 남북 대화도 당연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는 좀 오산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7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 적십자 대화 제의하셨고요. 그다음 군사 대화 제의를 했는데 저는 북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이 대화가 될 때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호를 완전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이제 북한이 그렇게 보면 너무나 친미 사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이제 한일 관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강경화 장관 지금 일본에 방문 중입니다. 아베 총리 예방하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평창 올림픽 그 참석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어떻게 곧 외교부 그 위안부 TF 검증 결과가 27일 날 나옵니다. 이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소위 투트랙 어프로치를 제시한 건 아주 좋은 그런 방안 같고요. 또 강경호 장관이 이렇게 먼저 또 동경을 방문한 거, 특히 그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 내용도 좀 설명해주고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전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한일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물론 지금 타스크포스가 27일 발표하겠죠. 예, 27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그거 관계없이 한일 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아마 일본 측에 전달한 거로 전 느끼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위안부 합의의 파기라든가 재협상은 아니고 우리가 좀 보완할 게 있으면은 좀 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선에서 취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또 듣는 바에 의하면은 그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서 한국과 일본 사이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많으니까 우리가 경제적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또 한일 간의 경제 협력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부분에 대한 협력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건 그냥 해나가지만, 예. 그러나 역사 문제를, 과거사 문제를 단칼에 그렇게 해서 소위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두고두고 시간을 두고 그다음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있음에 위안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는 잘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사실 본심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라 하는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한일 간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우리 대통령께서는 결국 지금까지 망가진 외교를 우선 정상화시키자. 그렇죠. 그러면 한일 간에도 결국에 외교가 망가져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큰 대승적 목표를 갖고 한일 관계도 개선해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고 이제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이제 2년차 문재인 정부 2년차 외교의 지향이랄까 4강 외교, 특히 이제 북한 문제, 그런데 방점을 어디에 찍는다면 어디에 좀 찍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그래요. 4강 외교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4강 외교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방 외교도 담론을 내거셨고, 그다음 남방 외교도 내거셨고, 그러면서 4강 외교 플러스 북방 외교와 남방 외교를 연계시킨 조금 소위 그 폭이 넓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는 그런 외교를 하자는 게 대통령이 생각이신데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있는 한은 결국 미중하고 우리가 소위 매달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은 하여간 북핵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좀 넓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도 올리면서 우리의 국제적 위신도 올려주는 이런 외교를 지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뭐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지금 7개월밖에 안 됐고
지금 모든 걸 지금도 준비 중에 있으신데 제가 볼 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외교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외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예, 4강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4대 강국 외교에 몰입해서 어떤 그 넓은 세상을 못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은 쭉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 남북한 이런 대치 관계에서 북한의 핵을 개발한 것이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1990년 초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거의 이제 2, 3년 후면 30년이 가까워지는데 이런 계속 4강 외교의 핵심은 역시 북한 문제죠.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루는가. 남북한의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얘기하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고 또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일과의 안보 협력 관계가 강화하고 이는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4강 외교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할 수 있는 뒷힘, 힘이라는 건 결국은 그 한미 동맹 관계의 국간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유스럽게 중국하고도 우리가 대치할 수 있고 러시아하고도 할 수 있고 일본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하고 관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미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핵심이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거든요. 그 동맹국 중에 한일이 이렇게 껄끄럽게 되면은 미국의 억지가 훼손된다. 억지력이 동북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한일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겠는데 저는 한일 협력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예를 들어 북한하고 어떤 미국 국익만 생각해 협상을 한다면은 북한을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확산, 비확산에만 충실해라. 그 대신에 너 핵 개발한 거는 넘어가겠다. 이럴 경우에 일본하고 한국인 같은 입장에 서야 됩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이거든요. 비확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는 한일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하고 협상에 있어서 좀 이렇게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는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평소에 우리가 4강 관계를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도 한미 관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항상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너무 편가르기 외교를 강조하는 것 그렇죠. 같아서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관계를 안 해줬으면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좀 통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베 총리도 그래요.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가장 중요한 주창자가 사실상 아베 총리인데 아베 총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이 결국에 북한 핵 문제 대화 협상을 통해 푸는데 전향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완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좀 상상력 있는 외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외교 성과 과제에 대해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